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오픈넷의 김가연 변호사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아침부터 IGF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세션 주제에 대해서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아직 토론자 두 분께서 오고 계시는 중인데 우선 먼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경신 교수님 오픈넷 이사이시기도 하고요. 박경신 교수님의 발제를 30분 정도 듣고 그 다음에 각 토론자분이 한 10분 정도씩 토론을 한 후에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경신 교수님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오늘 우선 망중립성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 망중립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금 제기되는 여러 문제들 어떻게 볼 것인지 제 관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망중립성을 차별 금지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있으면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계속 장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차별금지라는 건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했죠. 어떤 물건에 대해서 차별을 하면 안 된다. 이거는 뭔가 좀 우리 상식에 좀 반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물건이라는 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차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있어서는 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망중립성을 좀 새롭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인터넷에 대해서 우리가 유엔에서도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 IGF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각 나라별로 이렇게 KR IGF 같은 걸 하도록 장려를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1995년도 이후로 보면은 많은 시민단체들이 원래부터 있었지만 인권단체들도 있었지만 디지털 인권단체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겨서 인터넷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인터넷은 그 전 기술과 무엇이 다르기 때문에 그 전에 있었던 그 다른 기술들과는 무엇이 다르기 때문에 이 기술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단체들, 인권단체들이 그 인터넷이라는 기술을 보호하려고 하고 또 유엔에서도 이런 KRIGF 같은 행사를 하도록 독려를 하고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이 힘없는 개인도 막강한 국가나 기업처럼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해준다. 즉 텔레비전이나 방송을 통하지 않고도 텔레비전이나 신문 이런 주류 언론을 통하지 않고도 한 개인이 자신의 주장을 전 세계에 펼칠 수 있다는 그런 장점 때문에 그럴 겁니다. 이건 단지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2012년도에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 결정 날 때 헌법재판소의 그 판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의 소통이라는 것은 오프라인에서 연령, 사회적 지위, 성별 이런 오프라인상의 위계 질서를 극복하고 서로 간에 더욱 평등하게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보호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중에서 즉 그 각 개인이 다른 모든 개인에게 한꺼번에 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각 개인이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주체가 되는, 지금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주체는 보통 텔레비전과 신문을 얘기하지만 각 개인이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주체가 되도록 하는 게 인터넷의 어떤 문명사적인 의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서로 각 개인들이 서로 직접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떤 구조에서 각 개인이 다른 모든 개인에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가능할까요? 지금 저 파란 점이 각 개인이라고 생각해 보시고, 각 개인이 모두와 소통하려면, 직접 소통하려면 중간에 TV나 신문
뭐 이런 걸 거치지 않고 직접 소통하려면 어떤 구조에서 가능할까요? 1번 스타, 2번 풀리 커넥트, 3번 링. 어떤 구조에서 가능할까요? 2번이 가능하겠죠. 근데 문제는 2번은 지금 6명인데 6명이 직접 소통하려면 몇 번 연결을 해야 되나요? 네? 15번. 네, 어떻게 하시죠? 이건 뭐 저기 수학 정석에 나오는 건데. 네. 이거 저기 월드컵 그 예선할 때 리그 하려면은 그 5팀이 있으면 몇 번 경기해야 되는지 계산하면 나오는데. 예.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6 곱하기 5, 그러니까 n 곱하기 n-1 디바이드 2 하면 되죠. 그러면 1억 명이 서로 직접 소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억 곱하기 1억-1 곱하기 2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연결을 해야 기본적으로 매스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지는데, 각자가 매스 커뮤니케이션 주체가 되는 게 가능해지는데 그게 불가능하겠죠. 1억 곱하기 1억 번의 연결을 서로 하려면. 여기서 인터넷의 발명이 있는 겁니다. 이 발명이 특허가 안 된 것은 정말 인류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인터넷의 발명은 뭐였냐면은 각자가 서로 발신자가 되려거나 수신자가 되려고만 하지 말고 각자가 다른 발신자나 다른 수신자의 메시지를 전달을 해주자. 그래서 여기서 모든 이 저 파란색 점들이 각자 발신자만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점이 발신한 거를 그 주소를 보고 전달을 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어떤 마을에서 불이 나면, 저수지에서 어떤 마을에서 불이 나면 어떻게 하나요? 저수지부터 저기 불난집까지 사람들이 쭉 줄을 서가지고 양동이로 한쪽에서 물을 뜨면은 계속 옆으로 전달해가지고 결국에는 불을 끄게 되죠. 인터넷은 바로 이런 그 상부상조의 정신에 따라서 모든 노드, 모든 그 컴퓨터들이 이 각자 자기 메시지를 보내려고만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메시지도 옆으로 전달해 주자. 그래서 요즘 나오는 크라우드 소싱이란 말, 크라우드 소싱을 궁극적으로 확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A라는 지점에서 Z라는 지점까지 어떤 한 업체가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마치 그 전화처럼 이 전화 회사가 하듯이 A라는 점에서 Z라는 점까지 한 회사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A부터 B는 누가, B에서 C는 누가, C에서 D는 누가, 다 나눠서 함으로써 결국에는 이 중간에 있는 저렇게 비싼 너무나 돈이 많이 드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 저 옆에 있는 링, 저렇게 하면 몇 번 연결하면 되나요? 6번만 연결해도 되죠. 예, 6번만 연결하고도 모두가 자신의 메시지를 다른 모두에게 전달할 수 있는 할 수 있다라는 걸 발견을 해서 그런 약속하에 이 모든 컴퓨터들이 참여하는 그 네트워크가 바로 인터넷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모두가 조건 없이 옆으로 전달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나는 전달하는데 뭐 저기 누구 거는 전달 안 하겠다. 뭐 어떤 컨텐츠는 전달 안 하겠다. 이런 조건을 달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것도 다 전달을 해줘야 되는 상황에서 전체 시스템이 깨지게 됩니다. 또 금전적인 조건, 이거는 과금이 된 패키지면 내가 전달하고 과금이 안 된 패키지면 전달 안 하겠다. 이렇게 돼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그 전달의 조건이라는 게 생기는 이상 곧바로 그러면은 그 조건이 충족됐는지를 확인하는 게이트키퍼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게이트키퍼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그 게이트키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런 상부상조에 모두가 모두와 소통하는 인터넷 이 구조가 마비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모두가 자기 옆에서 받아서 이웃에게 받아서 다른 이웃에게 전달하는 이것만 공짜로 다 해주면 모두가 서로에게 소통할 수 있다. 이게 인터넷의 기본 구동 원리고 이것이 바로 망 중립성입니다. 즉 뭐냐면 모든 라우터들이 전달을 할 때
전달할지 여부에 대해서 조건을 붙여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 그 망중립성을 경제적으로 공식화하게 되면 경제학자들이 망중립성을 어떻게 공식화하냐면 바로 정보 전달료는 없다. 이게 저걸 터미네이션 피라고 부르는 이유는 전화 회사에서 그 전화 신호를 전달해 주는 가격을 받는 걸 터미네이션 피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내는 전화료가 다 터미네이션 피입니다. 터미네이션 피라는 건 뭐냐면은 터미널에서 터미널까지 전달해 주기 때문에 터미네이션 피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 터미네이션 피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에서는 사실은 종량제도 있을 수가 없고요. 종량제는 얼마나 많이 데이터를 썼냐에 따라서 부과되는 거죠. 종량제도 사실은 없는 게 원래 기본이고 데이터 상한제도 따라서 없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거를 전기나 수도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전기나 수도는 전기를 전달하는 한 업체가 있고 여러분들이 쓰는 모든 전기를 한 업체가 만들어서 주면은 여러분들 와서 그걸 다 씁니다. 한 업체가 여러분들이 쓰는 모든 전기를 다 책임을 져주죠. 하지만 인터넷은 제가 어떤 데이터를 썼을 때 그 데이터의 전달을 전부 다 책임지는 한 업체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다 잘게 쪼가져 가지고 여러 업체들이 상부상조하에서 여러분까지 데이터가 전달이 되는 겁니다. 여기 있어서 모바일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이 됩니다. 모바일은 왜냐하면은 그 하나의 AP, 하나의 액세스 포인트, 하나의 그 셀타워에 몇 명이 달라붙어서 쓸지를 모르거든요. 사람들이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쪽에 사람들이 몰리게 되면은 당연히 혼잡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이 쓰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모바일에 있어서는 종량제도 인정이 되고 데이터 상한제도 인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과 함께 정보 전달료는 없다. 이건 돈을 내면 전달해 준다는 그런 조건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건 또 어떤 말과 같냐면 돈을 더 많이 내면 더 빨리 전달해 준다. 이 원칙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패스트 레인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더 많이 접한 그 망중립성의 공식일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인터넷의 어떤 기본 구동 원리에서 자연스럽게 도출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인터넷 쓸 때 그럼 여러분들이 내는 돈은 도대체 뭐냐? 그렇게 공짜라면, 이거는 접속료입니다. 접속료. 접속료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찌됐든 그 인터넷의 그 인터넷이라는 어떤 컴퓨터의 그 접속 시스템에 가담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물리적으로 여러분의 컴퓨터가 TCP/IP라는 언어를 하도록 컨피규어를 하고 그리고 전선을 연결해 줘야 됩니다. 누군가. 근데 여러분들이 직접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걸 할 줄 모르죠. 그래서 그 직접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기술이 좋으신 분들은 그냥 자기 컴퓨터 가지고 그러면은 여기 많은 이게 이제 인터넷의 어떤 연결 방식인데 뭐 중간에 ISP들이 있고 뭐 ISP 여러 ISP들이 있고 이용자 한 사람이 보이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갑자기 인터넷 하고 싶다. 그러면은 누구한테 돈을 낼 게 아니라 이 수많은 노드들 중에 한 군데 노드에만 가가지고 연결 좀 하게 해주세요. 그럼 연결을 하면은 여기서는 조건 없이 전달해주기로 모든 약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풀 커넥티비티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달에서도 인터넷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나사하고만 연결이 되면 나사 컴퓨터가 TCP/IP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상부상조의 정신으로 전부 다 패킷을 전달해 주니까 달에서도 인터넷이 가능하다는 거고 지금 뭐 앨런 머스크 같은 경우는 지금 화성에서 인터넷을 할 수 있게 하겠다면 이런 얘기 이제 하고 있는 게 이제 이런 이유죠. 그런데 근데 어찌됐든 그 연결을 한 번이라도 하기 위해서는 그 연결을 유지하는 그 비용이 들게 됩니다. 그게 이제 접속료입니다. 그럼 접속료는 누가 누구한테 내느냐? 사실은 접속료도 무료로 할 수도 있죠. 왜? 저 한 사람이 저렇게 연결되는데 가담함으로써 저만 이득을 보는 게 아니라 나머지 사람들도 다 이득을 보잖아요. 왜? 저랑 소통을 할 수 있게 되니까. 접속이란 어차피 쌍방향이니까 제 컨텐츠를 받을 수 있게 되잖아요. 저도 그 사람 컨텐츠를 받으시지만 하지만 이쪽에 100만 명이 모여서 이미 연결이 돼 있고 저는 한 사람이에요. 누구한테 내야 되겠습니까? 누가 더 연결하고 싶겠습니까? 제가 더 하고 싶겠죠. 그러니까 제가 접속료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KT, SKT 이런 데다 접속료를 내는 이유는 저 인터넷이라는 이 네트워크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 욕구가 KT, SKT 이미 연결돼 있는 그 기이용자들보다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돈을 내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접속료는 누가 누구에게 내는가 한번 좀 살펴보시죠. 전 세계 인터넷이 다 저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저도 전 세계 컴퓨터와 다 연결하고 싶어요. 예. 제가 저기 연두색 셔츠 입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이미 저 티어 1 제일 꼭대기에 있는 티어 1에는 돈을 내고 제가 연결을 사겠죠. 티어 1은 티어 2하고 연결하는데 돈을 내겠습니까? 안 내겠습니까? 그 바로 위에 있는 그 바로 밑에 있는 티어 2 노란색 티어 2 제일 위에 있는 티어 1 ISP가 바로 밑에 있는 노란색 티어 2에게 돈을 내겠습니까? 안 내겠습니까? 내겠죠. 네, 티어 2는 지금 다른 티어 1을 통해 가지고 수많은 컴퓨터하고 다 연결이 되는데 제일 위에 있는 티어 2는 밑에 있는 티어 1과 연결이 안 되면은 다른 컴퓨터에 접속이 안 되잖아요. 돈을 내게 되죠. 티어 2는 저 노란색 티어 2는 어떨까요? 티어 2는 이 티어 1에게 돈을 낼까요? 안 낼까요? 그러니까 이 티어 1이 이 연결하는 또 다른 컴퓨터들이 다른 ISP들이 또 한 열 몇 개 되잖아요. 네, 저기와 연결하고 싶고 티어 2는 뭐 그거 안 해도 티어 1 연결 안 해도 뭐 별로 자기는 뭐 큰 로스 없다고 생각하면 연결 안 하겠죠. 그러니까 접속료를 냅니다. 네, 이게 상호 접속료입니다. 그래서 이 접속료는 결국에는 더 많은 연결성을 가진 곳에 낸다. 물론 이제 더 자세하게 나눠서 뭐 피어링이며 트랜짓이며 이제 이런 것들이 있지만 거기까지 자세한 말씀 안 드려도 그 다른 원리들을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망 접속료나 망 이용료는 어차피 돈 내는 거 마찬가지인데 조삼모사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죠. 접속료는 그냥 이웃에게만 내면 되는 거고 자기가 직접 연결하는 이용료는 발신자 수신자가 자신의 신호가 거쳐가는 길에 다 내야 되는 겁니다. 네. 이게 인터넷의 자유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우리가 민주주의 또 더욱 평등한 시장 경제 이런 걸 만드는 그 것과 왜 연결이 되는지 좀 설명을 드리자면 도서관에 저자인데 뭐 저자든 출판사든 도서관에 이제 책을 보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책을 빌려 읽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도서관이 와가지고 제 책을 빌려 읽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그 도서관이 저보고 돈을 내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제 주장을 펼치려고 책을 썼어요. 도서관에 맡겼어요. 사람들이 줄을 서서 빌려. 그러니까 도서관이 저한테 와서 돈을 내라 그래. 이게 이제 망 이용료 개념이죠. 네. 왜? 제 책을 통해서 제 메시지가 도서관을 통해서 더 전파되고 있으니까 네가 이득을 보고 있으니까 돈을 내라. 너의 메시지가 도서관을 더 많이 이용을 하고 있다. 네.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의 메시지를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 동의를 하고 더 많이 받아보고 한다고 해서 돈을 낸다면 혁명이 어떻게 가능하고 어떤 의제 설정이라는 게 어떻게 가능하고 어떻게 이런 도서관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펼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이게 인터넷에서 똑같이 구현이 됩니다. 똑같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 그 컴퓨터에다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좋은 아이디어 또는 좋은 비디오를 올려놨어요. 여러분들 PC를 서버로 만들 줄 알면 그냥 여러분 PC에 올려놓는 거고 그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페이스북을 이용하든지 페이스북 서버를 이용하든지 유튜브 서버를 이용하든지 그렇게 하죠. 그래서 텍스트는 주로 페이스북에 올리고 저기는 주로 유튜브에 올리고 유튜브에 올리게 됐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내 유튜브를 본다고 해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제 유튜브를 본다고 해가지고 저보고 돈을 더 내라고 하면 제가 어떻게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그 제 메시지를 그러니까 해가지고 어떻게 제가 매스 커뮤니케이션 주체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모든 사람들의 메시지가 다 그렇게 대단하는 게 아니라
많은 메시지들이 있을 때 사람들이 자유롭게 선택을 하고 어떤 메시지들은 바이럴하게 되고 어떤 메시지는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고 그렇게 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라야 되거든요. 인터넷은. 그래야 인터넷이 민주주의에 기여하고 시장경제에 기여하는 건데 그거를 어떤 한 메시지는 많은 사람들이 컨슘을 한다고 해가지고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웹사이트 비짓한다, 웹사이트 방문한다는 게 실제로 방문하는 게 아니라는 건 아시죠? 실제로 웹사이트의 카피가 그 HTML로 언어로 쓰여진 카피가 여러분들 컴퓨터까지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런 그 데이터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됐다고 해가지고 데이터를 올린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다 이 망 이용료를 내야 된다면 인터넷의 민주주의에 대한 기여, 시장경제에 대한 기여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접속료에 대해서 근데 이제 망 이용료 얘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망 이용료 얘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 하나가 주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는 주로 그 국내 CP들을 대상으로 정부나 이제 망 사업자들이 뭐 망 이용료 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참고로 망 이용료라는 말은 이렇게 인터넷에 구동 원리와 맞지 않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쓰지 않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번역어 찾아보세요. 망 이용료 번역어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거예요. 우리나라 망사업자, 우리나라 정부만 쓰는 말이에요. 망 이용료란 말은.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네이버 다운 보고 뭐 망 이용료 더 많이 내라 이제 이런 얘기했었죠. 무임승차한다. 요즘은 이제 또 무슨 취지로 얘기를 하냐면 뭐 해외 여기 뭐 이걸 뭐 여기 뭐 구글이든 어디든 여기 저기 여기서 지금 데이터가 이렇게 흘러서 저기까지 가니까 저 티어 2, 저 노란 티어 2가 저게 이제 KT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티어 3 저게 이제 SK 브로드밴드하고 LG U+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티어 2, 티어 3 통해 가지고 지금 이게 다 전달이 되니까 망 이용료를 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건데 이건 아시다시피 그 인터넷의 구동 원리와 맞지 않기 때문에 망 이용료라는 말을 하고 있으면도 사실은 실제로 그렇게 받을 생각이 없습니다. 저런 식으로 어떤 데이터가 자기를 거쳐갔다고 해서 받을 생각은 없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런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 결국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아시겠지만 그 이 본 서버에 있는 데이터들을 미리 뿌려가지고 이 CDN 그 컨텐트 딜리버리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컨텐트 딜리버리 네트워크는 이게 뭐 그럼 본 서버에서 저기까지 무슨 선이 있냐 하면 뭐 그건 아니고요. 원래 있던 망을 통해 선이 있기도 하고 많은 경우는 그냥 기본 망을 통해서 혼잡하지 않을 때 CDN에 데이터를 많이 올려놓죠. 올려놓으면은 한국에서 접속을 할 때 이 원래 서버까지 가서 데이터를 끌어오는데 그 너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빛의 속도로 가더라도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CDN에 자주 쓰는 정보는 CDN에서 끌어 쓰는 방식으로 유튜브나 페이스북에 대한 접속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은 최근에 이제 나왔던 망 이용료에 관한 그 논란은 뭐냐면 이게 차별이다. 그래서 코리안 CP들 네이버와 다음은 그 이용자 그 네이버와 다음은 KT에 많은 접속료를 내고 있지만 망 이용료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인터넷 접속료를 내고 있는데 이 뭐 구글, 페이스북은 지금 안 내고 있다. 근데 원래 안 내는 게 맞죠. 망 이용료는 대신 어찌됐든 이 CDN도 컴퓨터이기 때문에 CDN을 통해서 이 KT와 접속을 하면 이 접속료는 내긴 내야 됩니다. 네. 이 접속료도 내야 되고 다음 네이버도 KT의 이 접속료 내야죠. 둘 다 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차별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같은 상품을 가지고 차별을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보면 CDN이 필요한 거는 저 하늘색 저 경로의 접속만 필요로 한 거고 지금 다음이나 네이버가 내고 있는 접속료는 그렇게 많은 이유는 티어 2에 돈을 내 가지고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이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모든 풀 커넥티비티를 다 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상품인 거죠, 두 개가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풀 커넥티비티를 다 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달에 2만 원, 3만 원 내고도 전 세계 모든 컴퓨터와 통할 수 있는 거는 풀 커넥티비티를 여러분들을 보장해 줬기 때문입니다. 그 망사업자들이 상품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차별론이라는 건 사실은 성립되지 않는 말입니다. 얘기를 하는 이유는 망 이용료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접속료가 어떤 것인지를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걸 말씀드린 거고, 인터넷의 구동 원리가 그렇다는 거하고 실제로 망 중립성을 규범으로 만드는 거하고는 이제 다른 얘기인데, 인터넷이 그렇게 구동하고 있다.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꼭 지금까지 있었던 인터넷처럼만 구동해야 되냐, 이런 얘기 있을 수 있죠. 예. 앞으로는 다른 식으로 구동하게 하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오케이, 그렇게 하는 거 좋다. 예. 새로운 방식의 뭐 궁극의 상부상조 이런 거 안 하고 다른 방식으로 인터넷 구동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거를 다 같이 협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특정 사업자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 인터넷 구동 원리를 바꾸려고 하면 안 된다. 이게 이제 망중립성 규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국에서 미국에서 망중립성을 폐지했는지 안 했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게, 실제로 그 특정 사업자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기존의 인터넷 구동 원리를 바꾸려고 하는 것을 규제하는 법은 이미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독점규제법입니다. 우리나라는 주로 공정거래법으로 알려져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 규범으로서의 망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시장 지배 망사업자들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지고 있느냐를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망시장의 경쟁 상황을 보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인터넷 접속료를 보는 겁니다. 인터넷 상호 접속료 국제 비교를 해보면 2018년도 데이터 기준인데 지금 한국이 1 Mbps상 지금 9불대고요. 미국, 유럽, 일본, 싱가포르 이렇습니다. 한국이 엄청나게 높아요. 네. 그래서 지금 한국의 스타트업들이 아마존 클라우드로 자꾸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존도 당연히 KT, SKT로부터 풀 커넥티비 사야죠. 근데 그 발륨으로 사게 되니까 싸게 사서 이제 재판매를 하게 되니까 아마존으로 빨리 가게 되고, 중소업체들이 하려면 저렇게 비싼 가격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인터넷 하기 정말 어려운 거죠. 전용 회선료 비교를 하더라도 KT 지금 1 Mbps상 월 85만 원, SK브로드밴드 10 Mbps상 월 363만 원, LG 플러스 10 Mbps상 419만 원이죠. 이거 AT&T 저 데디케이트 인터넷에 써 있죠. 데디케이트 인터넷, 저게 이제 전용 회선료라는 얘기입니다. 100메가바이트인데, 예, 저거보다는 지금 10배죠. 100메가바이트인데 지금 1000불입니다. 1000불. 100메가바이트인데 그러니까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은 지금, 그러니까 10배 정도 빠른데 가격은 4분의 1 낼 수 있는 게 낼 수 있는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망사업자들의 시장 지배지가 강한 상황에서 우리가 제로 레이팅이든지 어떤 네트워크 슬라이싱이든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제로 레이팅이 망중립성과 이제 관련 없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망중립성의 기본은 적어도 그 유선에서는 종량제나 데이터 상한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건데, 제로 레이팅은 뭐냐면은 종량제와 상한제를 유지를 하고 특정 컨텐츠에 대해서만 그걸 풀어주는 거죠. 특정 컨텐츠에 대해서만 데이터 상한을 없애주는 게 바로 제로 레이팅입니다. 그게 다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게 시장 지배력을 이용을 해서 자신의 시장 지배력을 다른 시장으로 전이시키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이게 독점규제법 위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키스디 2017년도 보고서인데요. 여기 보면은 2명 중 1명이 동영상 제로 레이팅 하면 이 통사 갈아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보면은 이 전자상거래도 제로 레이팅을 하면 36.4%가
이 통사 갈아탄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걸 거꾸로 말하면은 이런 사람들은 이 통사 선택할 때만 이런 걸 하는 거 아니라 컨텐츠를 선택할 때도, 예를 들어서 11번가를 갈지 쿠팡을 갈지 선택을 할 때도 이 사람들은 11번가 접속하면은 무료니까, 제로 레이팅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망사업자가 자기 컨텐츠 또는 자기 계열사 컨텐츠의 인기를 더 높이는 이런 것들이 이 제로 레이팅에서 우리가 저기에서 봐야 된다는, 우리가 조심해서 유의해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제 네트워크 슬라이싱에 관해서 좀 말씀드리면 1G, 2G, 3G, 4G는 지금 그 같은 2GHz 정도의 2GHz의 주파수를 가지고 뭐 이게 시간별로 쪼개다가 그다음에 프리퀀시별로 쪼개다가 나중에 코드로 쪼개고 그다음 또 다시 한번 또 쪼개고 해서 지금 1G부터 4G까지 발전해 왔던 건데, 지금 5G는 완전히 다른 주파수를 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역폭 한꺼번에 데이터가 지날 수 있는, 그러니까 차로 얘기하면 차선이 한 10배 내지는 이론적으로는 100배 정도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해서 이제 5G의 길이 열린다고 해가 열리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바로 그만큼 이제 데이터가 그 대역폭이 남으니까 이 대역폭에 패스트 레인을 만들자. 예. 그러니까 패스트 레인을 만든다는 건 뭐 거기 속도를 더 빨리 한다는 게 아니고요. 어차피 신호는 전부 다 빛의 속도로 가기 때문에 더 빨리 한다는 게 아니라 그 차선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율주행 자동차 신호만 가도록, 또는 어떤 차선에 대해서는 의료 신호만 가도록, 어떤 차선에서는 뭐 어떤 특별한 뭐 AR, VR 뭐 이런 것들만 가도록 하는 차선을 따로 만들겠다, 이런 이제 제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그 차선은 이제 더 비싸게 팔 수가 있겠죠. 뭐 현대자동차나 뭐 원격의료 같은 경우 병원, 대형 병원들이 이제 비싸게 팔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렇게 그렇게 나눠진 차선들은 나머지 차선에서 아무리 혼잡이 발생을 해도 그 차선의 자원을, 그 차선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돈을 더 많이 낸 사람은 신호가 지연 없이 빨리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빨리 할 수 없는. 물론 처음에 5G 생기고 얼마 동안은 문제가 없을 거예요. 왜? 갑자기 차선이 100배가 늘어나기 때문에 차선 몇 개를 뭐 자율주행으로 해놨다고 해가지고 저희 인터넷 쓰는데 별 문제 없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차선이 늘어나게 되면 지금 디벨로퍼들, 그 소프트웨어 쓰시는 분들하고 디바이스 메이커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쓸 수 있는 앱들을 만들겠죠. 예. 일반 인터넷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앱들을 만들 겁니다. 그러면 점점 이 일반인들의 사용량도 늘어날 텐데, 그때는 이제 마치 여러분들 비행기 탔을 때 저 이코노미석은 꽉꽉 차 있는데 앞에 1등석 텅텅 비어도 화장실도 못 가게 하는, 그때 화나시죠? 마치 그런 것처럼 인터넷에서도 아무리 일반인들의 소통이 혼잡이 있어도 느려져도 다른 차선을 이용할 수 없는, 인터넷을 풀로 이용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자율주행 자동차가 뭐 시그널이 더 생명을 다투는 거니까 더 빨리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 얘기 마치고 얘기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진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가 어떤 앱을 통해서 들어옵니까? 여러분들 세월호 터졌을 때 학생들이 뭘로 서로 통화했습니까? 무슨 각자 재난 대응 앱을 들고 다니다가 그걸로 통화했나요? 그래서 5G가 있었으면 사람들이 더 우리 나와야 되겠다 소통했을까요? 아니죠. 일반 인터넷을 통해서 일반적인 앱, 누구나 쓰는 앱, 유니버설 앱을 통해서 서로 소통을 더 빨리 하는 겁니다. 카카오톡으로 서로 소통했습니다. 칠레에서도 그 지진 났을 때 사람들이 서로 위험 지역, 서로 구조대 상황 뭘로 연결했냐면 트위터로 서로 연결했습니다. 일반 인터넷도 그런 프리미엄 서비스만큼 사람들에게
소중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인터넷에 자원이 늘어났다고 해가지고 그 패스트레인을 까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이제 토론으로 들어갈 텐데요. 우선 토론자 네 분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분은 좀 사정 때문에 늦게 오고 계신데 먼저 송봉화 네티스 대표님이십니다. 다음으로 최민호 보안 컨설턴트님이십니다. 그리고 엄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 과장님이십니다. 네. 그 이희정 교수님은 곧 오실 거고요. 그러면 먼저 앉은 순서대로 우선 송봉화 대표님부터 토론을 10분 내외로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신노년하고 노년이 헷갈려가지고 5분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KT에서 한 23년을 근무했고요. 저번에 한번 소개 한번 해드렸는데, 그다음에 아까 박 교수님 얘기하신 CDN 외국 아까마이 CDN 회사에서 한 7년 플랫폼 개발을 했었고요. 2년 동안은 이제 제 사업인 스타트업 비슷하게 네티스 사업을 하면서 지금 빌딩하고 있는 이름은 송봉화입니다. 그래서 통신사하고 CP하고의 어떤 관계를 좀 같이 경험했기 때문에 2016년도에 상호접속 제도 개정할 때 여기 엄 과장님, 전임 송 과장님이 있을 때 1년 반 동안 킥오프에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양쪽의 입장을 전달했고, 그다음에 약자 좀 그 통신 3개사가 되게 대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네들은 흐름이 갑니다. 정보하고 어깨를 맞추고 그다음 돈벌이 되면서. 근데 일반 CP들, 중소 CP들은 거기에 변화에 되게 민감하고 다음 날 문을 닫을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쪽 입장에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옆에 박 교수님 제로 레이팅 여러 망신성 때문에 포럼에 잘 참석했는데 많은 공을 하셨어요. 이렇게 소수 의견들을 전하고, 그다음에 엄 과장님 작년에 조인하셔가지고 상생협의체 그 결과물이 방대한 결과물을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양쪽에서 일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우리가 작은 중소 힘없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이런 오픈넷 통해서 자꾸만 열렸을 때 정부의 중간 입장가가 올바른 정책을 구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양쪽에 다 감사하는 입장이고요. 제가 뭐 어떤 뭐 가름하는 자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박 교수님 말씀한 것 중에 몇 가지 이렇게 중간중간 질의를 못 드렸는데, 제 어떤 세 가지 아이템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차별화할 때 구글하고 네이버하고 같은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구글은 실제 자기 넌비디오 유튜브 아닌 거는 KT, SK 돈을 주고 포트 접속료를 주고 붙여 있습니다. 유튜브인 CDN만 비디오만 프리캐시라고 해가지고 우리 흔히 공중에 얘기한 GCC라는 그 서비스로 접속료를 재료로 하기 때문에 네이버는 그거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교수님이 서비스 종류가 다르다는데 네이버도 그 중에 몇십 프로가 CDN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어떤 속도 문제 그런 거 해결할 수 있고, 그다음에 국내 토종 CD 네트워크스가 또 CDN의 국내 토종입니다. 한 20년 가까이. 근데 돈벌이가 벌어서 KT, SK한테 돈을 주다 보니까 벌써 세 번째 그 일본 요새 말 많은 일본한테 매각당하기도 하고, KDD한테 다시 차이나 캐시 센터한테 또 매각당하고. 근데 그들이 하는 말은 뭐냐면 네트워크 접속료 원가에 대한 부담 때문에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아마존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가격이 되게 쌉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를 KT, SK 전체 빌딩을 다 살 수 있는 영역이 돼요. 그러니까 접속료에 대해서는 거의 시장 가격의 50% 수준입니다. 그걸 가지고 클라우드 옆에는 항상 CDN이 따라다녀야 됩니다. 클라우드는 중심이지만
그거를 가입자한테 액세스하는 건 CDN이기 때문에 그 CDN을 자기 CDN 판매하면서 CD넥스원 가격이 70% 60%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CD네트워크스 토종은 3개사의 망조섬유 또 망점수 싸게 한 아마존한테 물려서 결국 중국 사업자들은 팔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비교할 때 우리 역차별 문제는 여전히 잔존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그 2G, 3G, 4G, 5G 이렇게 갑니다. 근데 이런 것이 통신사가 기술을 개발해서 만든 건 아닙니다, 절대. 전 세계적으로 이런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광대역폭을 가져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 5G까지 왔는데 결국 뭐냐면 주파수 경매를 누가 합니까? 정부가 하지 않습니까? 주파수에 대한 거는 국민의 자산이거든요. 이러한 주파수를 가지고 그들이 기술을 디플로이 해가지고 많은 광대역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걸 잉여 대역폭이라고 하면은 약간의 오산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지금 아까 비행기의 비즈니스석, 그다음에 KTX의 특급실, 그다음에 버스의 우등 이 세 가지를 보면은 지금 사회에는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까 화장실 갈 때 기분 더럽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일반 우리 사용자들에 대한 불만이 있는데 우등버스를 보세요. 우등버스는 여전히 그 차선만 배차만 동등하게 해준다면은 우등 탈 사람 타고 조금 기다렸다가 커피 한 잔 마시고 1번 버스 가는 겁니다. 이러한 세 개의 종류를 봤을 때 5G도 너무 경직된 게 아니라 정부가 양쪽에다 의견을 들어서 진짜 앞으로 혁신적인 기술을 간다면은 어느 정도 수용해주고 그렇지만 망중육성의 그 안에서 차별화가 된다면 절대 용납되지 않는 것이 우리 오픈넷에서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교수님 그 중간중간 가지고 제가 드렸고요. 시간이 어떻게 되나? 예, 4분 남았습니까? 저는 세 가지 좀 말씀드리고 같이 토론을 하려고 합니다. 미국 망중일성이 해지됐다 하지만은 미국의 해선가가 아까 얘기했지만 메가당 월 사용료가 0.7불입니다. 근데 한국은 각 통신사 가격은 다 단합이 안 됐기 때문에 다를 수 있지만은 정부가 공교롭게 3개사의 상호접속 망에 대해서는 한 상한가 가격을 제시해 본 적 있어요. 메가당 7불. 그 3개사는 내가 너의 해선을 받아서 트래픽을 내 망에다 전달할 수 있지만 SK, LG를 보낼 때는 당연히 정부가 인정해 준 7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7불 이상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양쪽에 0.7불하고 7불 사이에 망 희선료가 다른 상태에서 미국이 한다고 해서 우리는 망 중립성 가서 3개사는 더 이득을 취한다면 그건 좀 약간의 너무 욕심이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비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건 좀 뭐 미국을 따라간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망 중립성에 대해서 우리 박사님이나 이거 보시면은 되게 망의 극한에서 보려고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통신사는 영리합니다. 망 내에선 절대 차별하지 않습니다. 비차별입니다. 그런 기술이 있어도 망이 들어온 대로 다 보내줍니다. 이걸 최선형 서비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관리형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KT, SK, LG는 그 앞단에서 마케팅 시장 지배력으로 비차별화하고 있습니다. 차별화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CP가 네가 SK, LG까지 내가 가고 접근성, 망률성은 비차별, 상호 접속, 접근성에 대한 보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너의 접근성을 SK, LG까지 내망을 통해 해준다면은 돈을 10불 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CP는 도저히 낼 수가 없어요. 나한테 안 되면 너는 그 SK, LG로 가라고. 그렇지만 작은 CP들은 서버가 5대가 있습니다. 5대를 3개에서 나눈다면은 투자 손실이 나오거든요. 그좀 네이버, 카카오는 서버가 수십만 대가 돼요. 그래서 이미 그들은 3개사에 가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상호 접속에 대한 지금의 아까 마지막 의제가 상호 접속이 잘 됐냐 못 됐냐 그 의제에 전혀 자유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두 번째 의제는 뭐냐면 망 내에서는 차별화가 비차별화 돼 있지만은 망 앞에 접속단에서 이용 대가에 대해서는 KT, SK, LG가 CP들한테 아주 눈에 보이는 차별화를 하고 있다는 것이 제로 레이팅, 그다음에 CP들의 가격 차별, 그다음에 뭐 그 다른 제가 까먹은 거 두 가지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그
이런 우등 특급 뭐 그다음에 주파수가 국민 자산이라는 여러 가지를 봐서 제가 이제 토론하면서 제가 이제 경험한 거를 말씀드리겠지만 양쪽의 의견이 수렴이 정확히 되고 공정하게 됐을 때 우리 인터넷 발전은 아까 박 교수님 얘기했듯이 인터넷의 일반적인 원래 오리지널의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한국의 네트워크가 되지 않을까라는 제 의견을 드리고 이어서 계속해서 토론에 참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토론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 그 발제자한테 대한 질문이 있으신데 그건 잘 메모하시고 토론 끝나면 그다음에 발제자분께 한 5분 정도 시간을 드리고 또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최민호 보안 컨설턴트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민단체 위주로 좀 보안 컨설팅 활동을 하고 있는 최민호입니다. 사실 작년에도 비슷한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은데 제 입장에서는 크게 좀 변화했던 바가 많이 없어서 비슷한 얘기 좀 다시 하게 될 것 같아요. 작년에도 좀 계신 분들이 있으면 사과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일단 시작을 위해서 좀 약간 무례할 수 있는 비유를 좀 같이 들면서 일단 가정이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로는 이제 만약에 좀 이 여기 있는 방 건물 특히 이 방의 출입문을 제가 사적으로 소유한다는 가정을 했을 때 그리고 이 소유하고 있는 이 문을 출입할 수 있는 이제 관리 권한을 제가 갖고 있을 때 어떤 기분이 드시는지 일단 여쭤보면서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게다가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분들은 무료로 이 방에 나갈 수 있고 뭐 제가 좋아하는 색깔의 파란색 옷을 입고 계신 분들은 뭐 5만 원, 제가 아예 모르는 분들은 뭐 100만 원 지불하셔야지만 이 방을 나갈 수 있다면 제 입장을 좀 이해해 줄 수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더 나아가서 현재 이 저희가 존재하고 있는 이 건물 그리고 이 방으로 향하는 도로 그리고 출입문 모든 것들이 이제 통행 같은 건 무료로 하고 이 나가는 것들은 이제 제가 과금을 매긴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또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 예상으로는 이제 이 방에 계신 분들이 좀 더 많아질 거라고 예상이 드는데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들어올 땐 마음대로 그리고 나갈 때는 좀 어렵게 하면 공간은 좀 더 지금보다 분비가 될 것 같습니다. 문지기의 권력이죠. 이런 예제를 좀 시작을 드리면 일단 망 중립성은 이제 가상의 도로인 인터넷의 민영화 이후에 통신사들의 독점적인 지위 악용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생겨난 개념입니다. 설비 구축을 통해서 커다란 자원이 필요한 통신 사업의 고유적인 속성 그리고 사회적으로 기반 시설이나 다름없는 성격 때문에 더더욱 독점 지위 악용 가능성을 방지하는 동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한국의 상호 접속 고시 역시 마찬가지로 이전 미래부터 생겨나긴 했지만 통신기업의 민영화 이후에 표면적으로는 독점의 폐해를 방지하고 공정 경쟁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생겨났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로 논의되고 있는 부분 중 하나인 상호 접속 고시 또는 발신자 종량제에 관련된 내용은 비교적 최근에 현 과기부 그리고 이제 전 미래부가 개정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제 이 발신자 종량제 개정 부분은 기존 초기 목적과는 좀 다릅니다. 통신사들의 설비 투자 회수 기반 마련이 오히려 목적이 더 크고요. 이 부분은 이제 뭐 정부 부처 보도 자료도 이미 나와 있는 사실입니다. 달리 보면은 정부 기관이 규제를 통해서 통신사들의 이익을 확보시키고 보호해주겠다는 이야기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다른 분들 이제 박형준 교수님께서 개념들을 소개해드렸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기존의 망 사업자들이 서로 전송하게 된 트래픽들을 상호 의존 관계를 이유로 트래픽들이 상호 의존 관계를 이유로 정산이 좀 필요 없었던 내용이 좀 개정 이전 내용이었다면 개정 이후에는 이제 서로 보내는 트래픽 양만큼 지불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상호 접속 고시 개정의 가장 커다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문제냐고 물음을 주신다면 일단 첫 번째로 발신자를 정의하는 것 자체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사실 예제로 이제 제가 해외에 사는 지인한테 소포로 어떤 물건들을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이 소포들이 이제 실제로 이동해서 제 집으로 전달이 됐다면
이 소포가 바다를 넘어 이동하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결과적으로 해외 지인이 저한테 보내줬기 때문에 소포가 이동한 것일까요? 아니면 제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소포가 이동한 것일까요? 배송료는 누가 부담해야 되는 것일까요? 이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종량제 기반 정산에서 필수적으로 변경된 항목은 이제 종량제라는 개념을 구축하기 위해선 용량에서 양 기반으로의 정산 기준이 변경됩니다. 이 또한 설비 투자 활성화라는 개정 목표와 동떨어지는 역할이 있는데요. 예제로 이제 좀 전에 출입문 말씀을 좀 드렸지만 화재가 났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방이 그리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 화재 때문에 10초 안에 이 방을 나가야 된다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내에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예를 들어서 근데 여기 있는 출입문이 하나가 아니라 한 2개 정도 더 있었다면은 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10초 안에. 물론 서둘러야 되긴 하지만요. 이렇게 좀 통행 흐름 그리고 이제 좀 출입에 관련된 부분들은 몇 명, 뭐 양이 어떤 거에 대한 기준으로 책정되기보다는 시간 개념이 항상 포함됩니다. 어떤 시간 정해진 시간 내에 몇 명이 출입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이 원래 기본적으로 용량 개념 그리고 이제 개정 전에 있었던 정상 기준이었고요. 개정 후에 이제 양의 기준한 이제 정상 기준으로 이제 변경된 지점은 사실은 이제 이 시간 개념을 배제하고 무조건 이제 이 방에서 나간 인원들이 몇 명이는지 나갔던 인원들의 숫자만큼을 바탕으로 이제 정산이 책정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혼잡의 개념이 좀 배제된 정상 기준은 결국 출입문 설치, 추가 설치 뭐 이런 논의도 좀 동떨어지게 이제 좀 설비 투자 필요성 그리고 비용에 근거한 합리적인 가격 측정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술적인 관점을 떠나서 생태계 전반적인 기형이 좀 생성이 됐었는데요. 이제 손봉화 대표님이나 박경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시 개정을 통해서 비합리적인 기준으로 새로이 생겨난 정산 금액들은 애초 목표했던 바와 같이 망 사업자들의 투자 회수 기반 마련 및 서비스 사업자들로부터 더 많은 망 사용료를 받기 위한 논거로 그대로 사용됐었습니다. 한 인터넷 서비스 업체의 서버를 보유하고 있는 통신사가 다른 통신사의 사용자들한테 서비스 업체의 컨텐츠를 전송하게 될 시 새로이 지불하게 된 이 금액은 이제 당신이 운영하는 서비스에서 발생한 트래픽 때문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게 새로이 되었기 때문이죠. 페이스북 캐시 서버 사단도 일단 마찬가지긴 한데 여기서는 좀 넘어가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좀 어떤 것들이 전송하는 쪽보다 전송 받는 쪽이 이득인 상황. 예를 들자면 이제 출입문에서 들어온 건 무료, 나갈 때는 유료. 이런 상황들은 사실은 이제 인터넷의 쌍방향성 개념이랑 모순이 됩니다. 게다가 이러한 기형적인 방향성이 특성 산업군의 이윤을 위해서 규제를 통해 생겨나는 것은 더더욱 모순입니다. 서비스 사업자들이 부담하는 증가된 망 사용료는 당연하게 광고 증가 그리고 이제 뭐 서비스 이용료 등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이용자들에게 결과적으로 전가될 것이라는 예상 또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한 페이스북 사례처럼 이제 각 망 사업자마다 이제 서버를 설치해야 되는 상황 그리고 또는 이제 국내 서비스를 위해서 국내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무조건 서버를 설치해야 된다는 논의는 결국 해외 사업자들의 국내 서비스 동기 저하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원하는 서비스들이 국내에서만 서비스가 안 되는 상황들은 이미 일반 사용자들한테는 이미 익숙한 경험이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 자국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이 해외로 진출하게 됐을 때 각 국가 또는 이제 각 국가에 위치하고 있는 망 사업자별로 서버를 설치해야 되는 모습은 합리적으로 보이시나요? 정리하자면 이제 관련해서 또 역차별 논의가 많이 있는데요. 이제 수없이 언급되고 있는 해외 사업자 그리고 국내 사업자 역차별 논의는 사실상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로 보는 것으로 좀 시작을 합니다. 국내 이용자 또는 국내 인터넷망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이제 국내 사업자들과 망 사업자들 간의 협상 역과 그리고 글로벌 서비스 사업자들 그리고 국내 망 사업자들 간의 협상 단계에서 관찰할 수 있는 균형은 이제 아까 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다릅니다.
특히 이미 국내 사용자들이 어느 정도 점유한 글로벌 서비스 사업자들은 최악의 경우에 아시아 지역, 뭐 일본, 싱가포르 같은 지역들에 설치한 서버들로 국내 사용자들이 연결시키더라도 속도 저하 이상 이하의 손해가 없지만 이 상황에서 국내 사업자들은 이제 자연스럽게 국내 이용자들의 요청에 따른 트래픽들을 고스란히 고비용의 해외망 설비 그리고 트랜짓 비용으로 지출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이는 사실 근데 자세히 보면 국내 이용자들한테 국내 서버 연결뿐만 아니라 해외로의 연결까지 담보하고 이용료를 받고 있는 통신사 및 망사업자들의 당연한 책임입니다. 또한 역으로 국내 망사업자들의 설비 내에 서버를 두고 있는 서비스 기업들이 해외 이용자들을 많이 유치하게 되었을 때 국내 망사업자들 또한 해외로부터 요청되는 트래픽들을 바탕으로 이익을 얻습니다. 또한 이제 이미 비정상적인 국내 망 이용료를 고려해 볼 때 시간이 많이 부족한가요? 괜찮아요? 많이 남았는데 빨리 할게요. 정부 기관이 나서서 해외 사업자들의 망 이용료 인상 협상을 이뤄내서 각종 역차별을 해소하고 공정 경쟁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주장하는 모습은 마치 제 입장에서 말씀드린 비유인데 학교 선생님이 시험 기간 전에 길동이한테 맞은 철수가 치료 기간 때문에 공부를 못했으니까 공정한 시험을 위해서 나머지 학급 친구들까지 철수한테 맞고 와라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결과적으로 해외 서비스 사업자들이 상호 접속 이후에 생겨난 비정상적인 망 이용료를 지불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망 사업자들은 이제 국내 대형 사업자, 중소 사업자라는 구도의 역차별 구도 논의가 일어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중소 사업자와 스타트업 간의 역차별, 뭐 서비스 사업자와 사용자 간의 역차별 이런 같은 논의를 이제 하나씩 국내 생태계 전반에서 더 높은 망 이용료를 요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증가된 망 사용료 부담은 궁극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뭐 이용자 입장에서는 광고 시간 증가, 뭐 서비스 사용료 증가, 그리고 이제 사실상 이제 선택권 저하까지 당연히 이루어질 수 있겠고요. 물론 이 기형적인 환경에서 비정상적인 망 사용료를 지불해가면서 스타트업 창업 및 사업 유지를 할 사람들이 남아있다는 선에서 말씀드린 부분들입니다. 통신사 계열사 및 관계업체와 통신사와 관계가 없는 업체 간의 이제 역차별 가능성은 논의된 적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한 이런 생태계적 희생이 사실 이제 망 설비 투자로 귀결될 것이란 근거 또한 빈약합니다. 사실은 이미 통신사들이 마케팅 및 광고에만 영업이익의 2배 이상 지출하고 있다는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통신사들의 배당금 및 성과급 또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최근 상호접속 고시 개정은 비합리적인 정상 기준을 규제를 통해 도입시킴으로써 생태계 전반의 혁신성 저하 그리고 진입장벽 강화, 갈라파고스화를 담보로 망사업자들의 이익을 보장하며 더 나아가서 통신사업의 양면 시장화 또는 망중립성 폐지의 시작점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좀 세션 주제와 같이 좀 제로 레이팅, 네트워크 슬래싱 그리고 패스레인 역시 기존 이용자들의 사용료를 유지한 상태에서 사업자 간의 차별적인 서비스 역량을 담보로 망사업자들이 서비스 사업자들에게 추가적으로 망 이용료를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통신시장의 양면 시장화 구축을 목표로 한 노력들의 또 다른 일환이죠. 그렇다면 양면 시장화 그리고 또는 이제 서비스 사업자 등으로부터도 망 사업자가 이용료를 보다 더 다양한 방식으로 받게 될 시 일반 인터넷 이용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예로 플랫폼은 사업 초기에 이용료 감면 그리고 무료화 전략 이후에 어느 정도 독점 상황이 구축이 됐을 시 된다면 그 이유는 이제 양쪽으로부터 이윤을 창출하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통신사업자들은 이미 한쪽을 이미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고요. 이 독점 시장을 시장 영역을 이제 양면 시장론을 통해서 그리고 정부의 협력을 통해서 확장하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이용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 가정은 일반 플랫폼 서비스 사업처럼 어느 정도의 경쟁 환경이 유지되어 있고 신규 진입이 언제든지 가능한 상황이 최소한으로 전제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건물에 관련된 비유를 들면서 논의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어떤 한 건물에 입점한 영세 사업자, 그리고 예를 들면 카페 사업주의 가게 옆에 건물주의 가족이 같은 업종 그리고 카페를 차리게 된다면 어떤 일감이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더 나아가서 건물주 가족의 카페는 건물주와의 관계를 통해서 뭐 예를 들면 제로 레이팅 같은 사례죠. 임대료를 내지 않거나 그 할인받는 상황에서 운영을 하고 이 상황에서 카페 사업자가 이제 건물주 가족의 카페와 경쟁을 하게 된다면 정상적인 경쟁이 가능한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건물주가 벌어들이는 임대 수익보다 카페 사업자가 벌어들이는 수익이 많다면 이 카페 사업자는 건물 운영 비용을 더 지불하지 않았을지 무임승차자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이요. 또한 이런 부동산 시장의 예제는 오히려 통신 시장보다 비교적 이상적입니다. 우리나라 통신 시장에 임대 사업자가 들어갈 수 있는 건물들은 대형 망사업자로만 국한한다면 3-4개의 건물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죠. 게다가 이 건물주들이 서로 담합해서 여러 방식의 수익을 이미 내고 있는 상황이 기존에 존재했다면 건물주한테 정상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소개를 못 드렸는데 다음 토론자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희정 교수님이십니다. 그럼 그 마이크를 그걸 이쪽으로 주시고요. 무선 마이크. 먼저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제가 좀 네, 그러면 엄열 과장님께서 먼저 토론해 주시고요. 다 10분 안으로 시간 빨리 준수해 하겠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장 맡고 있는 엄열입니다. 예, 오늘 그 항상 존경하고 또 항상 인사이트를 주시는 박경신 교수님 발제 잘 들었습니다. 근데 참 어려운 얘기가 많죠. 이제 그 망중립성, 그다음에 ISP, CP, 접속료, 망이용 대가, 뭐 이런 제로 레이팅, 너무 어려운 얘기가 좀 많아서 어디서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또 가장 지금 말씀을 많이 주시는 그 상호 접속 고시, 특히 인터넷 접속료 관련된 부분들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 인터넷 관련된 부분에 인터넷 시장에서의 관련된 부분을 뭐 어떻게 지금 보고 있냐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 생각이 많으시겠지만은 사실은 통신 ISP라고 불리우는 이른바 망사업자와 거기서 망을 이용해서 컨텐츠를 제공하는 CP, 그리고 그 CP의 컨텐츠를 이용하시는 일반 고객, 이렇게 크게 시장의 플레이어를 상정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상호 접속 고시는 이른바 그 KT나 SKB나 LG U+ 간의 그 트래픽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서로 정산을 하는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박교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접속료, 망이용 대가 뭐 이런 것들이 되게 혼재돼서 말씀드리겠는데, 사실 이제 접속료라고 하면 지금은 그 망을 가지고 있는 ISP 간의 정산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정산료가 2016년도에는 서로 정산을 하지 않았어요. 트래픽이 많고 적음, 서로 왔다 갔다 하는 트래픽의 그 많고 적음에 따라서 서로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우리 최민호 우리 사장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트래픽을 누가 유발하느냐는 문제는 또 약간 인터넷 관련된 철학적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소포 얘기를 하셨지만 소포를 붙이는 사람이 그 소포 트래픽을 유발한 걸까요? 아니면은 소포 보내달라고 한 사람이 유발할 걸까요? 넷플릭스의 콘텐츠를 내가 이용한다고 하면 내가 트래픽을 유발한 걸까? 이용자가 유발한 걸까요? 아니면 넷플릭스가 그 망을 통해서 콘텐츠를 보내주는 거니까 넷플릭스가 망 트래픽을 유발한 걸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샌딩 파티냐 리시빙 파티냐가 누가 유발했는데는 아직도 인터넷이 뭐 전화망과 달리
오픈돼 있기 때문에 항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시장에서는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트래픽을 보내는 쪽이 비용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런 부분이 2016년도 이전에는 서로 KT나 이 큰 사업자들, 망사업가 간에는 정산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2016년도에 제도 개선을 해서 저희가 트래픽 관련된 부분을 정산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KT가 LG에 보내는 양이 100이면 또 반대로 LG가 KT에 보내는 양이 50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정산을 해서 나머지 부분을 돈을 지불하는 구조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고 보니 일반 CP, 일반 컨텐츠 프로바이더들은 또 컨텐츠를 이용하시는 우리 이용자들과 달리 그 망을 둘러싼 또 하나의 소비자 개념이신데 이제 망 이용 대가를 ISP들한테 이제 지불하고 있는데 이 ISP 간에 서로 정산을 한 그 요금을 CP의 망 이용 대가를 올리는 이른바 비용을 전가시키는 때 이 2016년도 상호 접속 고시가 활용됐다라는 주장을 하시고 망 이용 대가가 2016년도 이후에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다. 이래서 CP들 망 이용 대가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으신 거고 새로운 스타트업 기업들이시나 중소 CP들이 새로운 창의적인 관련된 컨텐츠를 가지고도 사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다. 이게 지금 비판의 주 논란이시고 이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를 얘기를 주시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망 이용 대가가 많이 올랐느냐 이런 부분부터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까 망 이용 대가를 국제적으로 좀 비교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는데 조금 자료가 조금 여러 부분이 섞여 있어서 좀 조금 과장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아까 그 KT나 뭐 이런 별도 월 단위 뭐 10메가 얼마 이런 건데 그게 사실은 이용 약관에 있는 가격인데 실제로 받는 금액하고는 아주 큰 차이가 있어서 그것도 제가 정정을 조금 이따가 해드릴 텐데 그렇게 메가 단위로 팔지 않고 이제 기가 단위로 팝니다. 기가 단위로 파는데 한 월 100만 원에서 한 600만 원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좀 그런 부분은 좀 나중에 좀 수정을 제가 말씀드릴 텐데 여하튼 이런 그 이른바 인터넷 시장 속에서의 어떤 그런 비용 구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현재 그 CP들이나 이런 분들이 사업하기 어렵다라는 것들을 일단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사실적인 판단을 조금 먼저 하고 나서 조금 그렇게 해야 되겠다. 만약에 상호 접속 고시 접속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도매 시장 있고 그다음 소매 시장인데 도매 시장의 가격이 형성되면서 이제 소매 시장에 영향을 줬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이게 살펴볼 필요가 있고 시장에 이제 2016년도 이후에 한 3년이 지났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봐서 필요하면 상호 접속 고시 관련된 부분을 조금 개정을 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을 좀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판단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예, 더불어서 이제 제로 레이팅과 이제 망 중립성 말씀 좀 해주셨는데 우리 박경순 교수님도 5G 협의체에 참석하셔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많이 주셨어요. 이제 그런 부분을 주셨는데 특히 이제 새로운 이제 기술과 관련된 5G의 이제 새로운 서비스 아까 이제 큰 고속도로를 비유해 주셨는데 이른바 이제 주파수를 받은 이제 통신 사업자들이 이제 그 망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이른바 5G는 굉장히 주파수가 크고 이러니까 그 주파수 관련된 부분들을 버추얼리 이렇게 나누어서 각종 서비스를 얹을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른바 네트워크 슬라이싱이라는 기술인데 예, 저희가 보도자료에 네트워크 슬라이싱이라고 쓰니까 국어 저 발전 연구소 이런 데서는 네트워크 슬라이싱이라는 용어 쓰지 말라 아무도 잘 모르니까 주파수
뭐 쪼개기라고 쓰라고 얘기를 해서 앞으로 그렇게 써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런 기술이 지금 새로운 서비스를 이제 이렇게 나누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 주파수는 나누어진 주파수는 자율주행 카 이런 데다 쓸 수 있고 또는 아까 원격 의료에 쓸 수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이 혹시나 망 중립성 특히 차별 금지 그다음에 차단 금지 여러 가지로 아까도 패스트레인 금지 이런 부분에 대한 차별화와 연결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우려와 또 베스트 에포스망에 어떤 그런 그 지연을 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로 계속 이제 주시는 거고 이쪽에서는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조금 프리미엄망과 같은 지금 쓰시는 여러 가지 뭐 IPTV라든지 또는 뭐 VoIP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프리미엄 서비스 쓰시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으로 조금 연결돼서 특화돼서 서비스를 쓸 수 있는 것도 산업 발전에 필요하지 않나. 이런 두 부분의 측면이 계속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까 우리 말씀해 주신 우리 손봉환 대표님처럼 양쪽에 여러 가지 의견을 좀 잘 들어서 이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시장에서 작용할 수 있고 앞으로 어떤 기술이 발전할 수 있는지 산업 발전적 측면과 크리에이티브의 발전 측면과 또 한쪽에서는 인터넷 오픈니스나 이런 망 중립성에 침해되는 요소가 없는지를 좀 봐서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부분도 연말까지 저희들이 좀 전문가 반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속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로 레이팅 관련된 부분이에요. 제로 레이팅도 사실은 이거 부분이 이용자 입장에서는 공짜로 특정 컨텐츠나 이런 것들을 이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 이용자 측면에서 아무 생각 없으면 되게 좋은 거고 뭐 또 무제한 요금제 또 데이터 많이 쓰시는 분은 사실 관련도 없어요, 사실은요. 근데 그런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계열 CP나 앱에만 연결돼서 쓸 수 있게. 예, 제가 3메가 쓰고 있는데 3메가 다 썼는데 보너스로 주는 데이터는 예를 들어서 SK 11번가는 볼 수 있게 해주고 나머지 앱은 못 보게 해준다. 차별이죠.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그러니까 이제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로 레이팅 관련된 부분에서는 조금 사후적인 측면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해외 사례도 그렇습니다. 이게 사전적으로 법적으로 제로 레이팅이 망중립성에 위배돼서 법으로 규정한 나라가 딱 두 나라가 있어요. 칠레하고 네덜란드인데 칠레 같은 경우도 사실은 법에는 규정하고 있지만 위키피디아 아웃롯 같은 것은 또 예외적으로 인정했고 네덜란드 같은 경우도 법으로 그런 부분을 금지했지만 지방법원에서 이게 EU 레귤레이션에 맞지 않다라고 해서 이런 부분을 다시 파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이외 국가들은 사실은 특별하게 이 제로 레이팅 관련돼서 망중립성에 유예된다라고 법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면에 뭐 예를 들면 또 데이터를 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디지털 디바이드를 좀 해소하는 측면으로 또 활용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사전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조금 그러니까 망중립성을 위배한다고 판단하기에는 좀 성급한 판단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측면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런 부분이 사후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같이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차별적으로 계열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후적으로 규제를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확답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너무 많이 말해서 죄송합니다. 이제 이상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희정 교수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저는 얼마나 시간 10분? 네, 10분까지는 말씀드릴 게 없는데 안녕하세요. 저 늦어서 죄송합니다. 오늘 학교에서 좀 급한 일이 생겨서 늦었고요. 근데 제가 사실은 이제 오늘 이런 논의들은 제가 전에도 이제 비유사한 논의에 참여해 봤었는데 뭐 이제 실제 좀 기술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네트워크 상호 간의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정확한 지식을 가지신 분이 토론을 해야 되는데 박경신 교수님께서 모시려고 하던 교수님께서 출장을 가셔서 제가 잘 모르는 제가 이제 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지금 이제 말씀 나누시는 상호 접속 고시가 어떤
정확히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는 사실은 한 3번 정도 제가 여러 자리에서 이제 또 박 교수님 발표도 듣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아직 제가 정확하게는 좀 이해도, 그러니까 정확한 이게 그 구조도 잘 이해가 안 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제 스스로 주관적인 확신을 하기는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잘 이제 말씀을 제가 좀 더 이제 공부를 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제가 그냥 매우 일반적인 제가 이제 많은 그런 뭐 세미나나 이런 데서 이제 다니면서 들은 얘기들 중에서 이제 이런 인터넷 거버넌스와 관련해서 이제 생각되는 것은 이제 박경신 교수님께서 주신 이제 발표 자료 중에서 보면 이제 규범으로서의 망중립성과 인터넷의 구동 원리로서의 이제 망중립성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제가 이해하기로는 인터넷의 구동 원리가 이제 설계된 그런 아키텍처라고 하죠. 그것에서 원리가 이제 우리가 실제로 지금 망에 관련해서 이제 실제로 특정 사업자가 망을 설치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위를 일반 이용자들과 또 거기서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하시는 CP들이 하는 요 구조하고 그거를 이제 같은 원리에 의해서 좀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인터넷의 이용 모델이다, 이렇게 제시해 주신 걸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다만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드리면서 이건 질문입니다. 박경신 교수님에 대해서 제 이해를 좀 더 증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터넷이 이렇게 이제 옆 사람들한테로 보내고 서로 간에 그런 정산을 하지 않고 하는 그런 모델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읽은 적이 있는데요. 근데 다만 지금 우리가 이제 주로 통신 사업자들한테 문제 삼는, 그러니까 그에 관해서 우리가 지금 규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이제 구역은 결국은 통신 사업자들이 인터넷에 접속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실제로 투자를 해서 이제 망을 설치하고 하는 그런 영역들이라서, 그걸 예를 들면 각자가 그 부분을 다 설치를 하고 있어서 그걸 이렇게 넘겨주고 있는 거라면은 인터넷의 아키텍처의 구동 원리와 이런 서비스 모델이 뭐 같은 원리에서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제 생각에는 분명히 우리가 각자 거기에 n분의 1로 기여하고 있는 그런 식의 구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인터넷의 구동 원리라는 거랑 그다음에 서로 누군가가 돈을 투자해서 이렇게 뭔가 하고, 또 제가 알기로는 또 그게 통신 사업자들만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또 CP들도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여러 가지 그거에 관련되는 것들을 투자하고 해서 이제 각각 수익을 내고 하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또 인터넷 이용자들은 또 일정한 사용료를 낼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실제로 재료를 분담하는 그런 부분이 다 다르고, 거기서 또 수익을 얻어가는 그것도 다 다른 상황에서 이게 그냥 완전히 처음부터 있었던 각자가 n분의 1로 뭔가를 만들어 가지고 모여서 우리가 협동하는 그런 커먼스 같은 일종의, 그러니까 정확한 권리 체계나 이런 게 없이 그냥 같이 다 조금씩 다 기여하고 공동 사용하고 하는 그런 식의 모델을 이런 상황에다가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까가 제가 좀 그게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인터넷이 초창기에 그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나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교수님께서 말씀 주시는 것처럼 이제 문명사적 의의를 가지고 하는 것은 저도 굉장히 공감하고, 그게 최대한 그런 상황이 이제 유지돼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하는데, 다만 그것에 관련된 그걸 실현하기 위한 세부적인 룰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각자가 뭔가 넣은 부담한 부분들이 다 다르고 하면 여기 대해서 좀 따로 다른 방식의 뭔가 세부 룰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그런 점이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이제 많이 요즘에 들은 것은 이게 초창기에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11년도에 13년도 그 사이에 망중립성 논의를 볼 때부터도 이제 되게 좀 어려웠던 문제가
인터넷망을 그 기반으로 하는 거에서는 일반 저처럼 그냥 인터넷을 사용해서 뭔가 제가 끌어오기만 하는 일반 엔드 유저하고, 그다음에 그걸 사용해서 이제 뭔가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이제 CPU라고 우리가 흔히 카테고리를 만드는 그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다 이용자 지위라는 점에서 이제 공통된 기반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그러나 우리가 그 일반 엔드 유저로서 그냥 이렇게 소비만 하는 이용자하고 그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 처음에는 구별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긴 한데, 이제 지금 상당한 기간 인터넷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액티비티가 있고 난 그 기간 이후에는 지금 그거를 이용해서 굉장히 큰 글로벌한 뭐 수익을 올리기도 하고, 또 국내에서도 굉장히 큰 수익을 올리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냥 여전히 거기서 그냥 소비만 하고 있는 사람도 이제 있는 상황에서, 즉 뭐냐면 그 초창기에는 이게 모든 이용자들이 그냥 평등하게 대접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형식적 평등이라는 질서로서 충분했다고 하면, 제가 지금 이렇게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볼 때는 이제 너무 그 중에서 이제 큰 사람은 너무 커졌고 아직까지 뭐 작은 사람 작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좀 실질적 평등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뭔가 질서가 약간 재편되려고 하는 그런 요청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뭐 그렇게 재편되는 것이 인터넷 상에서 여러 가지 가버넌스, 장기적 가버넌스에서 바람직한가 아닌가의 문제를 좀 변론으로 하고, 일단 상황 인식 자체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변화된 상황을 변화됐다고 그게 전제하고 지금 새로 룰을 짜볼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그런 변화는 그냥 그건 여전히 뭐 거기서 똑같은 이용자로서 누가 성공하고 누가 뭐 성공하지 못하고 한 거는 지금 우리가 그렇게 그 고려할 문제가 아니다. 그냥 똑같이 취급하는 그 원리를 계속해서 그냥 관철시키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것인지에 대한 선택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그런 점에서 이제 저는 확실히 이게 제가 아직까지 완전히 신념으로 굳은 것은 아닌데, 이제 어쨌든 그것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뭐 트래픽이 어디서 발생하는지 모른다라고 이제 하셨지만, 제 생각에 거기서 중요한 점은 그 발생하는 트래픽으로 인해서 수익을 얻는 사람하고 그냥 소비만 하는 사람하고는 분명히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달리 봐야 될 필요가 없는지라고 하는 이제 그거를 좀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보니까 제로 레이팅뿐 아니라 이제 망중립성 규정에 대한 이런 건 기본적으로 사전 규제고요. 그다음에 뭔가 이제 그 시장에서 자신들이 결정한 거에 따라서 하다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 이제 공정위 같은 데서 갈 수 있는 경쟁법 규제는 사후 규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박경신 교수님께서도 발표문에 보니까 이제 망중립성 규제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독점 규제가 문제다, 이렇게 이제 조금 뭔가 좀 그 규제의 방식 같은 것에 있어서의 비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새로이 그 사후 규제 쪽을 조명해주고 계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저는 이제 지금 망중립성 규제는 저는 기본적으로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그거를 누가 부인하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망중립성 규제 안에 기본적인 기술적인 차별이나 이런 걸 넘어서서 예를 들면 가격도 다 똑같이 받아야 된다든가 뭔가 그런 경제적인 측면까지도 망중립성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망중립성에 대해서 논란이 굉장히 커질 거고, 그게 아니라 망중립성은 망중립성대로 분리해내고 이런 이용료와 관련되는 그런 경제적인 측면의 질서를 어떤 룰로 만들 것이냐를 분리해서 이제 한다고 하면 제 생각에 망중립성에 대해서는 사실 별로 그렇게 논란의 여지도 없는 테마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제 생각에는 우리가 더 논리나 이런 것들을 개발해야 될 것은, 인터넷상에서의 활동은 아까 이제 최민호 대표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양면 시장이나 이런 기존의 어떤 그런 그 소비와 공급의 구조랑 굉장히 다른 형태의 그런 이제 거래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여러 틀에다가 어떻게 대응시킬 건지, 아니면 새로운 그런 룰 같은 걸 만들 때도 완전히 새로운 컨셉으로 만들어야 되는지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제일 중요한
그 이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기존의 이제 모델에 하나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 기존의 모델에다 그걸 대응시킬 때 가만히 이제 보면 결국 우리가 양면 시장에서 우리가 광고를 봐준다든가 아니면 시간을 뭔가 이렇게 거기다가 소비하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라든 그런 측면이 있다든가 아니면 지금 EU에서는 제가 알기로 이 조세법을 그 적용함에 있어서 과거에 어떤 소득이 발생하는 그런 그 전통적인 오프라인에서의 경제 개념을 가지고는 세금을 부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조세법 자체에 대해서 좀 다른 개념으로 이제 소득 발생지라고 하는 걸 다른 개념으로 개정하고 있다, 개정을 했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건 정확하지가 않은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온라인 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경제 활동의 이런 부분이 커지면 커질수록 기존에 있는 그 규범들을 다시 거기에 맞게끔 이제 다시 재구성하고 하는 이런 작업들이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면 결론적으로 어떤 초창기에 그냥 통신으로만 하던 그런 인터넷의 구조를 지금 현재는 이미 그대로 유지하기가 어렵고 뭔가 좀 새로운 변화된 상황에서 새로운 룰을 어떻게 설계해 나가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논의로 들어가야 되는 단계일 수도 있겠다. 이런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다 열띤 토론을 해주셔서 지금 원래 저희 시간이 45분의 세션이 끝인데요. 어차피 저희가 마지막 세션이라 그 뒤 세션이 없으니까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더 토론 시간, Q&A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고요. 그 전에 뭐 일찍 나가셔야 되는 분들은 도중에 나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사진 찍으셔야 되나요? 네. 그러면 이제 박경생 교수님의 답변을 듣기 전에 그 청중분들 중에서 질문 있으신 분들 딱 질문 3개만 받고 한 번에 다 말씀하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 있으신 분들은 네, 좀 크게 말씀해 주시면. 네, 우선 첫 번째 뭐 질문이나 코멘트는 그 망중립성과 5G의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과는 크게 관련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뭐 답변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5G 8차선 했을 때 4G 할 때 4차선 했을 때 이런 얘기가 왜 안 나왔는지 5G 때 나왔는데 그러면 특별차선 패스트레이에 비가 와가지고 빵꾸 났을 때하고 저쪽 제일 1라인에 빵꾸 났을 때 그 도로공사는 누가 먼저 쓰냐 어느 쪽 그게 이제 우리가 좀 오해하고 있는데 같이 쓰야 아닌가 AT망은 가상으로 이렇게 망을 구분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AT망은 그걸 구분할 수가 있는 거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할당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할당을 했다고 해서 고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코어망에서 이쪽이 바쁘다 그러면 이쪽을 줄이고 제가 그래서 가변 찾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프트웨어망이기 때문에 서버 하나 갖다 놓고 그걸 그 펑션 소프트웨어
저도 그 가상망을 베스트만등에다 구축해봤거든요. 골드, 실버, 브론즈 해봤는데 그것이 구현은 안 됐지만 시스템은 다 갖춘 상태였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도 이러한 망중임성이 우려되기 때문에 그거를 시행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차원을 좀 더 고려해야 되지 않냐는 것이 5G에 대한 중립성입니다. 네, 우선은 네. 그럼 그림만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는 저희 패널로 초대를 드리도록. 그럼 이따가 그 최민호 컨설턴트가 저에 대해서 간단히 코멘트를 부탁드리고요. 또 질문 2개만 더 받겠습니다. 코멘트든 질문이든 없으신가요? 그럼 없으시면 그 교수님께서 박경신 교수님께서 아마 아까 토론자분들 질문을 메모를 하셨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한 3분 이내로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 분들도 1분 정도씩 마무리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로 레이팅이 뭐 해외에서 뭐 규제가 안 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엄열 과장님 하셨는데 규제 안 되고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통신사가 자사 계열사 제로 레이팅 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규제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아까 그 네덜란드 사례 말씀하셨는데 그 그러니까 SKT가 11번가 제로 레이팅하고 이런 사례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SKT가 11번가 제로 레이팅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힘으로 지금 업계 2, 3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결국 망사업자의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컨텐츠 시장, 그 온라인 쇼핑몰 시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게 독점규제법 위반이라는 거고 이게 결국에 규범으로서의 망중립성, 그러니까 인터넷 구동원리서의 망중립성이 아니라 규범으로서의 망중립성을 위반한다는 얘기입니다. 제로 레이팅은 그 제로 레이팅을 통해서 실제 제로 레이팅을 통해서 그런 다른 시장을 교란하지 않고 소비자들의 평균 통신을 낮춰주는 것은 좀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그 한국의 통신 시장이 경쟁 상황이 높지 않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 가격을 보여드렸는데 전혀 과장 없는 텔레지오그래피라고 지금 우리나라 망사업자들도 상호 접속료 얼마냐고 물어보면은 다 보는 자료가 텔레지오그래피입니다. 텔레지오그래피 자료를 2018년 거 그대로 보여드린 거예요. 상호 접속료 틀림없이 우리나라는 mbps당 9불이고 미국, 유럽 1불, 2불, 일본 2불 맞습니다. 맞고 지금 아까 이제 정관에서는 정관에는 비싸게 나왔지만 실제로는 실제로는 훨씬 더 싸게 판다. 이거는 그 정부에서 그러면 정관이 이거 잘못됐다고 뭐 시정을 하든지 이걸 지금 근데 저는 이제 그것도 믿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텔레지오그래피에서는 실제 가격을 가지고 그 데이터를 만들기 때문에 그 거기에 있어서 그 착오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망시장은 매우 이 공정거래법 전문가들이 보더라도 매우 지금 경쟁이 아주 낮은 상태입니다. 즉 매우 독과점적인 상황입니다. 그거는 누구한테 물어봐도 적이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상황에서 제로 레이팅을 할지 패스트 레인을 할지에 대해서 그 독점적인 상황을 고려를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린 거고요. 그 경쟁 상황이 그렇잖아도 매우 안 좋아요. 그 망사업자들이 서로 어차피 경쟁을 안 해요. 그 상황에서 경쟁을 더 낮춘 게 뭐냐면 바로 2016년도 발신자 종량제입니다. 왜? 서로 데이터를 먼저 많이 보내는 쪽이 받는 쪽에게 돈을 주도록 하다 보니까
좀 킬러 앱이나 킬러 컨텐츠, 킬러 CP들을 유치할 유인이 없어져 버렸어요. 왜? 킬러 CP를 유치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려고 데이터를 가져가겠죠. 그러면 그 킬러 컨텐츠를 유치한 망사업자는 계속 다른 망사업자에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뭐 예를 들어서 쿠팡이 지금 뭐 킬러 컨텐츠가 킬러 CP다. 그러면 서로 유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KT고 SKT고 네가 유치해, 내가 유치해. 한쪽만 유치해도 모든 사람들이 다 이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을 그냥 세게 불러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엄열 과장님이 강구하고 계신 게 2016년도 이전까지는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처럼 가격이 계속 떨어져 왔어요.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서로 간에 ISP들끼리 계속 연결이 리던던시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가격 떨어진 게 딱 중단된 게 바로 2016년부터 중단됐어요. 그때부터 가격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가지고 지금 미국 유럽하고 10배가 되는 겁니다. 한 가지 이혜정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우선 이 사전 규제냐 이제 사후 규제냐에 있어서 뭐 망 중립성이라는 다른 규범을 만들지 않아도 결국에는 인터넷 구동 원리소의 망 중립성은 위반하지 않을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지만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SKT가 11번가 제로 레이팅 했죠. 또 SK KT가 MVIP 카카오 보이스 트로틀링 했죠. 그리고 지금도 트로틀링 하고 있습니다. 저가 요금제에서는 또 스마트폰 나왔을 때 스마트폰 트래픽 차단했죠. 이거 전부 다 망중립성 위반했던 사례들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정부에서 제대로 규제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 했습니다. 스마트폰. 또 P2P 트래픽 차단하죠. 이거 다 망중립성에 위반되는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망중립성은 독점규제법의 일반적인 규제를 적용하는 거와 별도로 우리가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으로 네네 마무리 그러면 1분씩 토론자분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교수님 변론에 대해서 어그리하는 건 뭐냐면 텔레지오그래픽은 전 세계 200개 통신 사업자의 당무자들하고 1대1로 해서 비공식 정보를 받습니다. 그리고 매년 상품 기프권을 주고 있거든요. 저도 한 사람 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 거래한 양을 주기 때문에 텔레지오그래픽에 대한 가격 정보는 아시아, 유럽, 미국 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박 교수님이 캡처한 것이 어느 한 면이기 때문에 엄 과장님 봤을 때는 약간 오해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신뢰는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아까 엄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대로 그것만 정리하고 넘기겠습니다. 저는 실제 통신 시장의 네트워크를 디자인하고 계약하고 마케팅 전략을 세워본 사람인데 상호 접속 제도 2016년 전에는 KT가 망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돈을 받았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SK, LG가 불만이 있어서 정부하고 해가지고 2016년도에 공정하게 발신자로 해서 종량제로 하자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근데 제가 11년부터 KT 해선을 계속 써왔었고요. SK를 썼습니다. 2016년도에 이 제도가 바뀌면서 알파1, 알파2 여기 잘 모르실 겁니다. 베타1, 베타2 이런 제도를 전부 만들었습니다. 그 3개 사업자 망 내에 이거를 만들면서 3개사 밑에 있는 티어2 CP들 자기 유저들에 대한 그런 모든 이용 대가까지도 손을 건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까 3개사에 극한된 게 아니고 전체의 통신 시장의 망 접속률에 대한 개선인지 변경인지 모르지만 지금도 아직도 개선이라고 하지만은 제가 용어를 바꾸고 싶은 거는 변경입니다. 어떤 한자가 낮으면 개선이고 어떤 한자가 피해를 보면 그건 변경이고 악법이거든요. 그래서 변경으로 바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이게 시장에 실제 적용이 됐냐 안 됐냐고 할 때 제가 2016년 예산하고 2015년 예산을 150%, 200% 더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결렬돼 가지고 집행이 안 됐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CP들은 네이버, 카카오 대형 CP들은 빠졌습니다.
정부에 대해서 이런 제도가 좀 변경이다 하면서 불만할 때, 왜냐하면 자기들은 다 가 있고 여러 가지 딜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작은 CP들은 결집이 안 됐기 때문에 바로 적용됐고요. 그다음에 티어2, 세종, 드림라인, CJ, 티브로도 이런 사업자들은 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협의체는 자기들이 정부에서 이 제도가 중지되지 않으면 사업권을 반납하겠다 해서 이게 유예됐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약간의 좀 지금도 많은 노력을 하세요, 연과장님. 저는 저 옆에서 봤는데, 그렇지만 이것이 점점 이렇게 늦어질수록 작은 CP들은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했듯이 바로 다음날 클로즈 됩니다, 문이.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정부에서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아니면 사회규제할 건지 사중규제할 건지 그걸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원과장님한테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최민호 컨설턴트. 네, 저도 그 송보아 대표님이랑 마찬가지로 이제 지불하지 않았다고 뭐 유보 중이라고 해서 나중에 전가가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엄력 과장님께서 그러면 만약에 전가가 된다면 그거는 문제 상황으로 인식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실제로 통신사들이 서비스 사업자들한테 요청한 사실도 사실은 이미 들어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이미 아직까지 전가가 안 됐다고 해서 뭐 문제 상황으로 판단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트래픽 양 기반, 용량 기반에서 양 기반으로 변경이 됐을 때 아까 어떤 분들이 가격 상한가 말씀하셨는데, 이 가격 이제 망사용료 상한선 기준에 대한 책정, 계산 책정을 양 기반에서 어떤 식으로 책정하고 계신지, 그 기준은 어떤 건지 좀 합리적인 기준이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박현은 교수님 말씀처럼 국내 통신 시장을 좀 경쟁적으로 판단하고 계신지, 그리고 그러니까 자회사 특혜 관련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보호 장치들은 어떤 것들을 고민하고 계신지, 그리고 가격 상한선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자면 처음 제가 예지 드렸던 것처럼 여기 출입문 나간 거에 대해서 어떤 분은 100만 원, 뭐 90만 원, 80만 원, 물론 100만 원에 대한 상한선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충분히 경제적인 차별은 존재할 수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경제적인 차별을 부여를 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서비스 사업자 줄 편가르기 같은 것들을 좀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은 어떻게 방지하려고 좀 고민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정 교수님 아까 지금 이제 마무리 발언이라서 질문은 자제해 주시고 빨리 마무리해 주시고 넘겨주세요. 네, 질문과 같이 의견을 드리는 건데, 네. 중립성이랑 이제 네. 생각이 안 나요. 이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엄 과장님이 네. 네, 조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제가 아까 자료에 텔레 지오그래피 관련된 거 말씀드린 거 사실은 그거는 저도 잘 알고 있고요. 좀 띄워주시면 안 될까요? 잠깐만. 예. 요 팩트 체크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는 사실은 뭐 제가 문제 제기를 한다기보다는 지금 보면은 이제 상호 접속료 관련된데 이게 텔레그래피 자료에 중계 접속료 관련된 자료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한국하고 미국하고 유럽은 사실은 근데 이게 인터넷 트래픽 허브이기 때문에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고, 사실은 일본, 싱가포르 이제 비교를 해줄 수 있는 자료인데 저희는 구로 되어 있고 사실 일본과 싱가포르는 저렇게 낮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 자료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평균값을 기준으로 되어 있는 거고, 근데 한국하고 미국하고 유럽은 평균값을 쓰셨어요. 근데 일본하고 싱가포르는 그 웨이트 앤 미디어, 그러니까 가중치 값이 있거든요. 그 가중치 값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비교가 좀 되게 낮거든요. 실제 가중치 비교값이 아니라 평균값을 보면 일본이 $5 이상을 육박하고 싱가포르도 한 $6 이상을 육박합니다. 그런 자료가 약간 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거고, 만약 한국에 있는 값을 웨이트된 가중 평균값으로 내리면 한 6 정도 돼요. 그 대만도 한 6.5 정도 되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한국에 낮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 팩트를 말씀드리는 거. 다음 페이지 잠깐 보시면, 다음 페이지 잠깐 봐주세요. 이거 전용해서 아까 이용 약관을 B2P 이용 약관을 받도록 돼 있어요. 받도록 돼 있는데 이게 저희가 계속 받아서 업데이트를 받은 자료가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가 이제 일을 잘 못하고 있는 건 있는데 KT나 이런 데들이 계속해서 업데이트 자료 주지 않고 옛날 자료 이용 약관 보고 이제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된 자료라 이게 옛날 자료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가바이트로 팔거든요.
기가바이트로 파는데 지금 여기 기가바이트로 팔면은 SK 브로드밴드 같은 경우는 10메가바이트 쓰셨잖아요. 여기 기가바이트면은 1기가바이트가 1000메가바이트면 여기다 100을 곱해야 되는데 그럼 월 3억이에요? 아니거든요. 실제 가격은. 예. 실제 가격은 실제 시장에서는 그렇게 많이 아닙니다. 월. 여기 어디 계신 분들 CP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월 1억 3억 아니거든요. 예.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내가 아까 싸면은 200만 원부터 600만 원 말씀드린 거니까 이거는 팩트 체크를 하셨기 때문에 저기 교수님한테 제가 직접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말씀드렸던 거고 아까 제로 레이팅 관련돼서 해외 규제 사례가 없다 아니 해외 사례가 없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아니 자사제로 있죠. 왜 없어요? AT&T도 있고 보다폰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예. 규제를 하려고 FCC에서 했었잖아요. 네네. 네. 근데 그 얘기는 빼놓고 하시잖아요. 아니요 뭘 빼놓고 FCC에서 예. 트럼프 FCC 들어오기 전에 네. 그 전 FCC에서 자사제로 레이팅 AT&T하고 AT&T하고 버라이즌 규제하려고 했었잖아요. 네네. 그러다가 좀 틀어졌죠. 네. 그리고 예. 그죠? 예. 근데 그 부분을 제가 말씀 안 드린 거는 뭐 제가 말씀 안 드린 거고 실제 사례가 아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 네, 뭐 없었다고 하신 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 해외 네, 여기서 예. 이렇게 토론을 마무리 지어야 되니까 마무리 뭐 네, 그런 말씀을 좀 팩트를 먼저 말씀드리고 예. 아까 이제 상호 접속 고시 관련된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시장에서 그런 도매 제가 가격이라고 말씀드리는 그 ISP 간의 그런 2016년 이후에 상호 그 용량 기반으로 해서 무정산했던 것이 정산 기반으로 해서 이제 트래픽 기준으로 정산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관련된 부분들이 CP들한테 망이용 대가로 전가됐다는 이제 해서 이제 망이용 대가가 올랐다는 이제 입장이시네. 예. 올랐다는 지점이 아니라 네. 네, 아 그런 부분 네. 그 말씀은 좋습니다. 저도 예, 확답으로 안 드리니까 만약 그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한번 봐서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ISP 간의 그 정산이 전가될 위험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라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네, 그 혹시 이희정 교수님, 네, 알겠습니다. 뭐 사실 몇 시간을 더 토론을 해도 끝이 안 날 것 같아서요. 그럼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청중 여러분한테도 감사드립니다.